지금부터 20번과 21번 들어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선 20번만 볼 거예요. 간단하게 하려다가 우선 자세하게 그냥 알려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등교나 하굣길에 들으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해봤어요.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래서 20번 그리고 21번 보기 전에 먼저 지금 이 강의는 20번 강의입니다. 반드시 주말 사이에 들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시험 공부하시기 전에 한 번쯤 들으시고 정리용으로 들으시는 용도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하긴 할 거예요. 요 내용 그대로 할 거고요. 그래서 좀 복습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공부하는 1반부터 4반까지 여러분, 송쌤입니다. 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 20번, 21번 학습지 활동할 건데요. 왜 이러니 손.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빗발쳐서 색연필이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은 색연필 리뷰를 좀 한번 시작을. 이거 스테들러 거고요. 저 돈 1도 안 받았습니다. 겸직 금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스테들러 색연필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부터 계속 써왔던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코끼리 전보 색연필인데 요게 돈을 좀 줘야 돼요. 한 2,000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사가지고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건데 요게 이 스테들러 색연필을 깎는 연필깎이에요. 아, 쾌감 있죠? ASMR인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깎았으면 되게 오래 쓰고요. 그리고 되게 필기감이 좋아요. 부드럽고요. 색깔도 되게 예쁘고 다양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되게 비슷한 색연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독일제예요. 스테들러가. 그래서 이 독일제가 필기고 되게 잘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스테들러 색연필이 되게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아, 공부하는 쾌감이 나요. 와, 필기고 좋으면. 그리고 최근 이 제주 밀감이 굉장히 맛있어서 네, 뭐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퀸의 음악을 깔고 학습지 활동을 시작해보죠. 네. Sorry. 자, 20번 들어갑니다. 자, 20번. 20만 정부가 독재를 위해서 한 개헌들이 뭐가 있었죠? 맞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발췌 개헌과 4.4 오입 개헌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수업 시간에 잠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개헌들을 이해를 하고요. 개헌 2번을 이해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결국 일어나게 된 4.19 혁명을 우리가 공부해 가야겠죠. 민주화의 큰 흐름. 첫 번째입니다. 4.19 혁명. 자, 그리고 나서 민주화가 이제 드디어 진행된 거? 민주화가 이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게 되죠. 5.16 군사정변. 이 5.16 군사정변과 18년간의 독재 행위, 그러니까 특히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까지가 20번에서 하실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1번 한 번에 해서 학습 목표 바로 끝내버리죠. 21번에서 무엇을 하시게 될 거냐면요. 바로 전두환 정부가 등장했어요. 기억나세요? 전두환 정부 무엇으로 등장을 했었지? 그렇지. 12월 12일 사태. 12.12 사태로 등장하게 되죠. 이 전두환 정부의 등장이 한거에서 일어났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바로 21번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정부는 이제 정책을 했었다 그랬죠. 당근과 채찍 정책 기억나시죠? 그리고 결국 이에 대해 반발하여 직선제를 개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민주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특히 6월 민주 항쟁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또 다른 토대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흐름까지 오늘 끝내시면 학습 목표는 달성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 직선제 개헌 이후의 정부들, 우리가 보통 민주정부라고 부르는 이 정부들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오늘날의 문재인, 이 대통령들,
이야기들을 얘기해 볼 건데요. 현대사의 끝인 지금이 후대에 만약에 기록이 된다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이 민주화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20번 들어가 볼까요? 생각 열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헌법의 전문입니다. 우고한 역사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4.19가 대단한 혁명이길래 우리는 이 이념의 계승을 명시해 놓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들어가 보죠. 따당. 자, 현대사 공부하실 때 틀 잡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어디 갔어? 전두환. 자, 그리고 이에 대해 항거했었던 이승만의 항거한 4.19 혁명, 그리고 박정희의 항거하지 못했지. 적힐만큼 성공한 혁명이 없었다고. 왜? 너무 많이 밟혀 있었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라기보다는 유신독재, 더 심화된 유신독재,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 반대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죠. 가봅시다. 자, 이승만 들어갑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입니다. 자, 이승만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헌법을 뜯어고쳤다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헌법이라는 건 최고법이야. 이거는 함부로 뜯어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9번을 개헌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한 거예요. 대단하죠. 헌법이 무슨 종이짝처럼. 어쨌든 이승만 정부가 거기에 크게 일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개헌을 2번이나 하죠. 헌법을 고침으로써 독재를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했었던 대통령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발췌 개헌입니다. 52년이에요, 여러분. 휴전협정 전이죠. 50년에 일어난 6.25가 아직 끝나기 전입니다. 50년에서 53년까지였으니까 6.25가 즉 전쟁 중에 했었던 개헌입니다. 전쟁 중에 대통령 다시 하려고 개헌했다고요. 이해하시나요? 자, 50년에 사실은 총선이 한 번 더 있었어요. 48년에 재헌국회가 수립되고 나서 50년에 총선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이 50년 총선에서 이승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됩니다. 아무래도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세력들도 많이 참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반민특위 사건이라든지 농지개혁도 사실 좀 시원찮아서 당시 국민들은 이제 죄송해요. 이승만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총선을 통해서 야당을 대거 이제 당선시켰죠. 자,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국회가 조금 바뀌었단 말이야. 국회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52년에 대선을 해야 되는데, 자, 간선제인 거 기억나시죠? 우리 재헌헌법상. 대통령 간선제로는 절대 재선이 어려워진 상태였다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거 당선됐으니까. 그래서 불법적으로요. 정말 불법적입니다. 각주 2번 보시면 여기 불법적으로 개헌을 통과시켜버려요. 자신의 재선을 확실하고 독재 기반을 굳히기 위해서 한국 전쟁 중에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기억나시죠? 부산을 임시수도로 삼았던 거 여기에서 폭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구속해서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는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헌안을 마련해서요. 군경이 국회의사단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기립,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아니야. 표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립하는 방식으로 토론도 없이 투표해서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야, 당연하지. 군경이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요?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이랬는데 안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을까? 대단하시죠. 이 중에서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기권했었던 3명은.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독재 기반 정권의 기반이 굳어지면서 부통령 김성수는 이건 민주주의를 유린한 거다라고 해서 부통령직 사표를 내죠. 어찌되었든 자, 중요한 건 얘들아, 대통령 간선제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국민들이 당연히 대통령 직선제를 했을 때 이승만 안 뽑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시기는 전쟁 중이었고요. 아무래도 또 다른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면 정권이 엄청 혼란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시는 부정선거가 엄청 자행했던 시기예요. 금권선거도 되게 많았고요. 혼란 중에도 뭐 그거를 해봤자 뭐 제대로 투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해서 결국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2번째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근데 3번째를 또 하고 싶은 거야. 3번째를 또 하고 싶어서 아예 54년에 4.4, 5.입
개헌이라는 개헌안을 마련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 죄송해요.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여기에 그냥 연임 제한이라고 써버렸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2번까지는 대통령을 할 수 있고요. 3번부터는 못해요. 이거는 그 미국 대통령제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라서 이렇게 됐는데, 요 임기와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는 거야. 원래부터 있었던 이 규정을 없애는 개헌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물론 이 연임 제한은 있어야 된다.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2번까지만 대통령하고 3번째는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이 연임 제한을 없애자라는 개헌안을 제시한 겁니다. 원래 이 연임 제한은 그대로 있대. 다만 밑에 이렇게 각주 이렇게서 초대 대통령, 1대 대통령은 연임 제한이 없다라고 저는 명문화 시키자고 하는 거였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헌안에 대해서 결국엔 한 표 차이로 부결됐어요. 국회에서 이걸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걸 반대했단 말이야. 그런데 더 웃긴 건 이겁니다. 3번. 당시 국회의원은 203명이었어요. 그래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 그럼 13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투표 결과 135명만 찬성을 한 거지.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국회는 개헌안이 부결되었으면 선포해요. 그런데 자유당,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 여당이 이거는 4-4-5입의 원칙에 따라 개헌안은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재정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135.3333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은 얘들아 0.3, 0.4, 0.3으로 쪼갤 수 있어?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정수를 136으로 봐야 되는데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다. 그런데 반올림을 하면 얘는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4-4-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135명만 찬성하면 이 개헌안은 가결된 거야! 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어이가 없죠.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4는 죽고 5는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4 이하의 135.0.3333은 버림을 해야 된다라는 반올림 논리를 내세워서 개헌안을 그냥 무자비하게 통과시켜버립니다. 결국 이 4-4-5의 개헌으로 인해서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되죠. 와, 이거 얼마나 우스운 논리예요. 그래서 당시 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 4-4-5익 갖다가 장난치고 농담식으로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정도로 4-4-5익 놀림거리였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승만이 당선이 됐어요. 이승만이 당선이 돼서 독재를 강화시켜버리죠. 특히 54년에 3대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되게 약진했었던 이렇게 4-4-5익 개헌까지 하고 온갖 부정선거를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무소속으로 나왔었던 이 조봉암 후보가 생각보다 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조봉암을 사형시켜버리는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이 조봉암 부부는 사실 얘들아 농지개혁법을 실시했었던 사람이고요. 당시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진보당을 창당하면서 내세웠던 얘기가 우리는 북진통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절대 통일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통일을 한다면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평화통일론을 내세웠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문제 삼아서야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평화통일로 내세우더니 쟤는 빨갱이, 쟤는 공산당, 쟤는 북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장이 세웠죠. 결국엔 저 말도 안 되게 이거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요. 사형 선고가 일어나고 나서 당연히 재심이나 상소할 수 있는 항소의 기회를 줘야 돼요. 법상, 헌법상. 그런데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다음날 사형시켜 버리죠. 참 이거는 역대 정부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 사실은 가장 비민주적인 사건으로 손꼽히는 사건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조봉암 부부는 무죄 선고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의 개헌과 진보당 사건 등으로 인해서 체제를 구축했었던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4대 대선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이 4대 대선 때에 이제 정부에 항거하여 일어났었던 운동이 4.19 혁명이죠. 4.19 혁명의 배경부터 전개 과정을 쭉 한번 볼게요. 4.19 혁명은 왜 일어났냐? 바로 3월 15일 날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인데요. 4할 사전투표 40%를 미리 사전투표해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 다 써놓은 상태에서 투표함에 집어넣은 거, 그리고 뭐 3인조, 9인조 공개투표도 있었고요.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어요. 이에 반발을 해서요. 당시 경상남도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였는데 이게 결국에 무력 진압이 돼요. 그런데 진압이 된 걸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마산 시위 중에 실종되었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되게 잔인하게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떠오르게 됩니다. 4월 11일 날.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으니까 부패한 상태였겠죠. 그런데 눈에 최루탄이 이렇게 세로로 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 쪽으로 이렇게 두개골을 뚫고 나오죠.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이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 국민이 공로를 사게 됩니다.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 무엇을 안다고 시위대에 휘말려서 그렇게 죽게 된 거를, 심지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는 건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는 거잖아. 은폐까지 시도했다는 걸 알려진 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대 학생 시위로부터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됐는데, 이 고려대 학생 시위 이후에, 여기는 그래도 대학교 학생들끼리 시위를 했는데, 시위 이후에 돌아가던 고려대 학생들을 정부가 동원했던 폭력배, 깡패들이 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죠. 그래서 이에 분노했었던 전 국민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니 바로 이게 4.19 혁명입니다. 경찰이 이걸 또 발포해서 다수 사망하고요. 계엄령이 확대되고 군대가 동원되면서 진압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끊이질 않고, 특히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 교수는 지금도 교수님 하면은 되게 명예롭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명예로운 지식인의 가장 선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은 사실 굉장히 컸어요. 당시 좀 파급력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국 선언문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계기이고, 우리 학생들 그만 때려라. 그리고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라는 거 명문화 시켜놨죠.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에 이승만 퇴진을 요구했고, 이승만은 견디지 못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하게 됩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4월 26일. 자, 수업할 때 사진 좀 잘 보여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민주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이제 독재가 가능한 거 아니냐,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로 이제 바꾸게 되고요. 4대 대통령으로 윤보선 그리고 총리 장면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더 중요한 입장이죠. 예를 들면 일본이나 영국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무총리 장면이 내각이 수립돼서, 이때 당시 우리가 윤보선 대통령 정부라고 안 하고 장면 내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의의는 확실하죠. 학생이 주도하고 시민이 적극 참여해서 독재 정권을 타도한 아주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혁명으로 이거는 확실하게 혁명이라는 말을 붙여놓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5.16 군사정변으로 민주화 정보를 그대로 꾸리지 못하고 좌절되어서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19 혁명만큼은 혁명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승만 정부의 독재 시도 발췌개헌 4.45 있고요. 그리고 독재 강화까지, 그리고 진보당 사건까지 이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을 정의했습니다. 자, 순서대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키워드 중심으로. 자, 그럼 2번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유신 독재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자, 박정희 정권 들어갑니다. 5.16 군사정변입니다. 자, 박정희 정권은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박정희는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요. 장면 내각이 이제 민주화를 시도하면서 군대 축소를 시도하고요. 당시 평화통일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신년사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축소한다. 대신 평화롭게 우리가 통일하는 걸 시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박정희 중심의 군인 세력이 이에 반발을 해서 일으켰던 게 바로 5.16 군사정변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이 군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군인이 정치를 하는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만들어서요,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내세웠었던 키워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반공을 강조합니다. 아니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하냐.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아직 공산당의 위협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반공을 강조하죠. 그래서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다 해산시켜버리고요. 중앙정보부를 창설을 해서야 뭐 쉽게 말하면 빨갱이 소탕 작전 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중정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정말 초월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부서기도 해요. 당시 뭐 어떤 법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공무원 동향도 감시하고요. 검찰, 경찰, 뭐 수많은 교정기관들을 배후에서 막 휘두르면서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갖고 있어서 검찰은 그냥 아예 뭐 그냥 장식에 불과했었던 교도소까지도 다 건드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중정부입니다.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요. 후일에 나중에 안기부로 이제 개편이 되는데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국가안전기획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기부로 바뀌고 나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많았죠. 그러다가 지금 바뀐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이죠. 그렇지만 뭐 국정원에 비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부서가 바로 중앙정보부고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반드시 이 정보부의 부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었죠. 그냥 검찰 플러스 경찰 플러스 사법부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정말 이제 대통령의 독재를 위해서 마련된 기구였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군정을 2년 동안 실시를 하고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적절한 민간인, 아주 멋있는 민간인 나오면 민간인 정치로 반드시 권력을 이양하겠다 약속을 했었거든. 그래서 민주공화당을 창설하고요. 민간인에게 권력을 이양할 시기가 되니까, 그때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죠. 군정을 실시하고 있던 박정희 장군이요. 군복을 벗습니다. 짜라란 하고 벗더니 민주공화당을 창설을 하고요.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민간인 본인이 된 거예요. 민간인으로 이제 정권을 이양하겠다 약속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돼서 우리 민족만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내세워서 반공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뜻을 모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독재의 이념을 마련한 거죠. 민주주의지만 민족적, 우리 민족만의 특수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잠깐의 독재를 참아내는 민주주의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대육이죠. 네. 그래서 반공과 경제성장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위해서 만든 민족적 민주주의를 위해 이제 박정희 정부는 독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었던 두 가지 활동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협정, 한일 회담이고요. 하나 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파병이죠. 자, 굴욕적인 한일회담, 김종필 오이라 메모를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요. 한일회담을 일본과의 협정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약속했었던 게 돈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으니까 우리에게 무상으로 3억 달러 빌려주고 이건 주는 거죠. 무상으로 3억 달러 주고 유상으로 2억 달러 빌려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진짜 어이없죠. 그러니까 5억 달러로 식민지배 시기에, 심지어 2억은 빌려주는 거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지. 3억 달러로 식민지배 시기에 그 어떤 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협정이었던 거야. 그래서 학생들과 시민들은 당연히 공분을 하겠죠. 그래서 한일회담 반대 시위인 6.3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6월 3일 날 있었던 시위인데요. 여기에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장례식까지 하면서 6.3 시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무력으로 진압이 되고 한일협정은 체결되게 되죠. 자, 한일협정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같은 것도 앞으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탈문해제 반환이라든지 독도 문제 등의 미해결을 초래하게 되죠. 결국엔 개인으로 청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요. 이래서 일본이 맨날 얘기를 하기를 강제징용이나 강제징병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우리가 사과를 계속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한일협정을 내세우는 거야.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사과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니네 딴소리야? 이렇게 한다고.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어서 어쨌든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도 합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요. 베트남 북쪽, 북베트남의
당원이 드러나 있었고 남베트남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진영, 그런 친미국적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것 같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북부 공산당과 그래서 남부에 있는 베트남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베트남 전쟁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도저히 베트남의 공산화만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군이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반발이 많았죠.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니네가 끼어드냐 반발이 많아서 파병을 막 요청했는데 다른 나라 국가에선 파병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의 그 병사를 보내주게 되죠. 이게 바로 베트남 전쟁 파병입니다. 미국의 요청이었고요. 그럼 우리도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브라운 각서라는 걸 체결을 해서 파병을 해주면 우리는 돈을 어느 정도 지원받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베트남 우리가 왜 들어본 적 있나요? 월남에서 돌아온 그냥 김편세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바로 월남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이때 베트남을. 그래서 베트남 월남으로 파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 파병용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국군 전력 증강이라든지 또 경제개발 돈을 좀 이제 차관을 제공을 받아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외화를 획득했고 뭐 좋은 점들은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고엽제,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말씀 더 자세히 들을 건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당시 그 베트남에 이제 더우니까 이렇게 막 나무들이 엄청 울거지잖아요. 이 나무들 때문에 안에서 움직이는 베트남 공산당 그 군인들, 공산군이죠. 베트콩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베트남 공산군이 잘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어떤 짓을 했냐면 고엽제라고 해서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불태우는 게 아니라 나뭇잎을 녹여버리는 그 약을 막 공중에서 뿌렸어. 그럼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얘들아 이 약이 얼마나 독하겠어요. 밑에 있는 민간인 베트콩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뭐 그냥 무시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한 건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한국군이나 미국군들도 고려하지 않은 거야. 사실은 미국군은 작전 수행 이전에 알려졌죠. 그래서 미국군들은 이제 많이 퇴각한 경우가 많고 여기에 있었던 한국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고엽제 피해 보상 문제도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무엇보다 하나 더, 우리가 가해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라이따이안 문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라이따이안이라는 게 뭐냐면 올 레자예요. 라이가 온, 대한, 그러니까 따이한 하니까 대한이거든요. 대한 사람들이 와서 오게 된 대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파병을 통해 오게 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입니다. 라이따이아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뭐 실제로 버리고 간, 그때 당시 그 자녀들을 버리고 간 대한민국 군인들도 많았고, 또 위안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전쟁 중에 겁탈 상황, 그리고 성노예 적으로 이용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라이따이아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제대로 보지 않았었던 베트남 전쟁의 안 부분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부분, 나쁜 부분, 과적화. 근데 이제는 좀 마주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이따이아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마주해서 해결을 해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학습지에 넣어봤고요. 우리 수업 다 끝나면 한번 라이따이아 문제도 재조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어찌되었든 이 베트남 전쟁과 한일협정으로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확보를 해서 경제개발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대통령은 재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개헌 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 제한이 없어졌지, 사실 지금 대통령은 원래 2번까지 하면 3번째는 못하는 거였잖아. 그런데 이때 3번째를 하고 싶은 거야,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래서 대통령이 3번째 할 수 있는 3선 개헌이라는 개헌을 또 합니다. 이분도 개헌을 통해서 이제 독재를 연장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3회 연임 허용 개헌안을 국회 합의를 또 받지 않고 통과시켜버렸죠. 그래서 3선 개헌을 했고요. 개헌 이후 7대 대통령 박정희가 겨우 단성이 되게 됩니다. 우선 3선 개헌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 김대중이라는 새로운 민주 세력이 정말 돌풍을 일으키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7대 대통령 박정희가 정말 겨우 정말 치열한 대선이었대요. 역대 대통령 대선 중에 가장 치열한 표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개표 장면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래서 박정희가 여기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죠. 네 번째 못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세 번째까지만 대통령하고 물러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대통령을 더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김대중이 사실은 좀 눈에 가시 같았죠. 내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후일에도 좀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유명한 김대중 나치 사건이 일어나서 김대중이 이제 좀 암살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헌법을 고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게 유신 독재 체제예요. 아까 우리 1번 영상에서 봤듯이 유신 헌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시 대탕트의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냉전 체제가 완화됐었고요. 반공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독재를 하던 박정희 정부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요. 10월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요 사이에 얘들아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공과 경제성장이었다면 이제는 반공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걸 통일로 바꾼 거야. 통일을 하려면 7.4 남북 공동성명까지 발표를 딱 하면서 통사에서 배우셨죠? 공동선언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제 통일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니네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이해가세요? 통일과 경제성장으로 키워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려면 독재해야 돼. 대통령에게 조월적인 권력을 더 몰아줘야 돼.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발표했던 게 유신헌법이죠. 헌법의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대통령 다시 하지 못하는 그 연임 제한, 중임 제한 아예 철폐해버립니다. 몇 번까지밖에 못해. 3번 할 수 있어, 2번 할 수 있어. 이게 다 철폐야. 그냥 아예 초대 대통령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만드는 헌법이었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기구가 뭐였냐면 통일, 주체, 국민, 회의기구입니다. 웃기죠. 이 통일주체 국민 이름도 그래서 통일을 넣은 거야. 통일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을 누굴 뽑아야 돼? 박정희를 뽑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선거로 6년마다 선출하는 걸로 바꿨는데 이 국회의원 중에 자 여기 밑에 대통령 권한 업 보시겠어요?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 대통령 하에서 만들어낸 통일주체 국민회의 누가 만드냐? 대통령이 꾸려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할 사람들을. 그럼 걔네들이 누굴 뽑아요? 대통령 박정희를 뽑습니다. 이들을 장충체육관이라는 데서 선출을 해요. 그래서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이제 별명도 얻게 되는데 이때 당시엔 또 제일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막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너무나도 그 당시 유신 독재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박정희가 선출이 되게 됩니다. 8대 9대까지 선출이 되고요. 이 표 보시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참석 대의원이 2359명인데 찬성표가 2357표. 9대는 더하죠. 2578명 중에 2577표.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100% 독재죠. 이건 팩트입니다. 숫자로도 보여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이 어마무시했는데 이는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었고요. 하나 더, 긴급조치권이라는 걸 발동시켜서요. 인권을 유린하는 체제여도 이 긴급조치권, 긴급조치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인권을 유린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니까 모두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심지어 헌법을 초월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대통령이 원하는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유신 독재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저항이 일어납니다. 물론 요 시기에 유신 독재 체제 72년부터 79년까지는 잘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투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이때 당시 총선, 78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부산 마산 등지에 텃밭을 갖고 있던 신민당,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민당이 약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좀 느끼는 바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부마 항쟁이 일어난 거야. 우리 아까 그 1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YH 여공 사건, 그러니까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김영삼 신민당 당수가, 신민당의 총재가 정부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YS라고 불리는 그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버리죠.
자, 이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 독재 도저히 못 참겠다는 부산 만산 등지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 그게 바로 부마 민주화 항쟁입니다. 근데 이때 이 부마 항쟁을 예전처럼 그냥 무력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은 무력 진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 우선은 조금 달래져 가면서 해야 된다. 우리 요즘 되게 힘들다. 왜냐면 78년에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이라는 키워드도 안 먹히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김재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어떻게 보면 얘들아 이거는 좋게 말하는 게 아니야. 김재규든 차지철이든 박정희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였던 거야. 둘이 서로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박정희의 신임을 누가 받을 것인가, 박정희의 오른팔이 누가 될 것인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던 중이고요. 얘네들 진짜 쓰레기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차지철이든 김재규든 열사라는 이 뭐 민주화 운동을 위한 뭐 노력이 있다는 개뿔입니다. 솔직히. 이들은 권력의 노예였던 사람들이고요. 박정희에게 빌붙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좋게 봐서는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차지철과 서로 이렇게 권력 싸움이 났을 때 박정희랑 이제 김재규랑 차지철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궁정동에서 밥 먹고 있을 때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뭐 총을 갖고 와서 박정희를 총살하는, 차지철도 죽이고 박정희를 총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니 그게 바로 79년 10월 26일날 일어났다 그래서 11.6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어찌되었든 11.6 사태로 박정희가 피살을 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독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드려야 될 중요한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를 만든 일들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박정희 정부의 유신 독재 체제에 왜 나타났어?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나타난 박정희입니다. 군정을 실시하다가 민정으로 이어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독재를 시작했었죠. 자, 그래서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한일협정과 베트남 전쟁 기억하셔야 되고요. 삼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결국 유신헌법을 만들었죠. 유신헌법에 대통령이 초월적 권력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영구집권도 가능해, 긴급조치권도 있어, 국회의원도 제명할 수 있어. 그래서 YH 여공사건으로 부마항쟁이 결국엔 일어나게 되고요. 부마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1.6 사태가 일어나서 박정희 정부의 독재가 마무리되죠. 자, 여기까지가 20번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독재 과정이었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21번 전두환 정부의 독재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21번에서 만나요. 안녕!